참 멋있어 보이죠? 이 화려한 그 서양식 만찬 테이블인데요. 이것처럼 이 눈처럼 하얀 도자기 접시에다 은으로 만든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이 은초대와 그 크리스탈 유리컵까지, 뭐 아직 음식은 차려져 있지 않지만요. 맛있는 음식이 꼭 나올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중세 유럽을 보통 암흑기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원탁의 기사라든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뭐 기사 무용담, 연애담 같은 게 넘치던 좀 낭만이 있던 그 낭만의 시대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중세 유럽의 뭐 왕이라든가 귀족들 또 귀부인들은 이런 테이블에서 멋있게 차려 있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것 같죠. 참고로 이건 그 중세 유럽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덕수궁 석조전에 있는 그 만찬 테이블입니다. 네, 여기가 유럽인데요. 우리 그 덕수궁에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하얀 테이블보에 은으로 만든 이 포크, 나이프, 스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이런 만찬 테이블은 그 중세 유럽 귀족들의 테이블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로 부르주아들의 이 만찬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이런 테이블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특히 이 그 개인용 포크와 나이프 있잖아요. 이거는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포크와 나이프를 써서 식사를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참 그 문명의 차이라는 게, 네, 참 뭐라고 할까? 참 그래요. 자, 이건 그 로마 시대의 만찬입니다. 뭐 그리스나 로마 시대 만찬인데, 재밌는 거는 이 뭐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테이블을 쭉 둘러싸고 다들 보면 옆으로 뭐 누워 있거나 아니면 그 앞으로 누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엎드려 있는 거죠. 또 보면 이게 닭인지 아니면 칠면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구워서 그 통째로 올려놨잖아요. 그걸 이제 맨손으로 뜯어먹고, 뭐 뼈다귀나 이런 건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닥에 보면 이 뼈다귀나 생선가시나 뭐 배추줄거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개인지 아니면 고양인지도 이제 한 마리 보이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게 이 포도주 단지입니다. 그때도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마시는 와인 같이 이렇게 맑은 술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막걸리 있죠. 막걸리처럼 아주 걸쭉한 술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안 좋으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 제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담그는 어떤 과실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단 과일을 으깨서 담가 놓으면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보통 과당이나 아니면 포도당 같은 이 단당류 있죠. 이 단당류들이 쉽게 그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데요. 그리고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이게 식초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쌀이라든가 곡식으로 담그는 곡물주 있죠. 이 곡물주가 포도주 같은 이 과일주보다 담그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발효시키니까 누룩이 좀 개발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뭐 동동주라든가 뭐 청주나 막걸리 같은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 잘 보시면 뭐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건 보이지 않죠. 근데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보시면 오른손에다 그러니까 고기를 자르는 칼을 들고 있죠. 자, 이게 그 중세 유럽의 그 왕과 귀족들의 식탁입니다. 네, 이 통으로 구운 고기가 올려져 있죠. 꼭 돼지처럼 생겼는데요. 나이프도 몇 개 보이는데 포크는 없죠. 또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이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들 자리에만 이렇게 칼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찬의 호스트인 거죠. 그래서 옆이나 아니면 뒤돌아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게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손님들한테 이 음식을 나눠주고 또 술을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따지지 않고 다 주인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들은요, 주인이 고기나 빵을 썰어서 손님들한테 나눠줄 때만 쓰는, 그러니까 개인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용 나이프인 겁니다. 최후의 만찬인데요. 스페인의 호안 데 호아네스라는 화가가 그린 이 16세기경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건 15세기에 그려진 거고요. 이 작품 호안 데 호아네스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한 100년 정도 늦은 작품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 공용으로 쓰는 나이프는 있는데 네, 포크는 없죠. 몇 개 더 볼까요? 이 그림은요, 프란스 포르부스라고 벨기에 화가가 그 1618년에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역시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이 예수가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그림들은 결국 화가들이 살았던 시대 있죠. 그 화가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그림은 좀 더 충격적인데요. 네, 제레미아스 미텐도르프라는 화가가 17세기에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역시 뭐 포크 같은 건 없는데요. 충격적이라는 건 그게 뭐 포크나 나이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식탁에 올라와 있는 뭐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 소나 뭐 양이나 돼지는 아닌 것 같죠. 뭐 당연히 닭도 아니고요. 개나 고양이 아니면 뭐 큰 쥐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마 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요. 큰 쥐나 아니면 고양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양인들은 이 개나 고양이, 뭐 쥐 같은 건 절대로 안 잡아먹고 뭐 소, 돼지, 양을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소는 그 미국이 그 서부 개척을 하면서 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소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대평원 있잖아요. 거기에 소를 키우면서부터, 그리고 냉장고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소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양도 그 근대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많이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양인들이 유목을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정말 이제 큰 착각입니다. 서양인들도 우리처럼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 농사를 짓듯이 그 사람들은 밀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유목은 이 서양인들이 아니라 저기 그 몽골이나 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했죠. 그러니까 유목민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그 좀 가까운 저 북방 민족들이 유목민인 거죠. 뭐 이런 말을 하면 그 꼭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각 민족의 그 유전자를 검사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몽골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북방 민족이 아니라 저 중국에서 넘어와서 형성된 민족 아니냐 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 북방 민족은 끊임없이 남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고 농경을 시작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꼭 한반도로만 내려왔을까요? 당연히 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도 건너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 대륙으로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통 한족이 세운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 따져보면 송나라와 명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을 통일한 나라,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 진나라죠. 이 진나라는 그 서쪽의 오랑캐, 서융이라고 했는데 이 서쪽의 오랑캐였습니다. 진나라 다음으로 그 천하를 두고 다툼을 벌였던 이 항우와 유방, 그래 초한쟁패, 뭐 초한이라고 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초와 한 모두 이 초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 다 초나라 출신입니다. 초나라는 남쪽 오랑캐, 남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구려와 그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다퉜던 수나라, 당나라 있죠. 이 수나라, 당나라 역시 저 북방의 선비족 출신들입니다. 네, 중국을 그 세계 최강의 대제국으로 만들었던 원나라, 그죠? 몽골족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국 영토의 어떤 그 틀을 만든 게 청나라인데, 이 청나라 역시 만주족입니다. 그죠? 만주족이었어요. 자, 중국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지만, 소수민족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민족의 피가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하고 우리 사이에 공동의 유전자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더 웃기는 거는 이 중국인들은 우리가 그 자기네,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때 우리가 그 속국이었던 적이 있었죠. 속국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었던 건 원나라와 청나라 때예요. 그러니까 몽골족과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 우리가 그 중국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 됐죠. 그러면 이때 중국은 어땠나요? 우리는 속국으로나마 나라 꼴이라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죠? 중국은 아예 나라를 다 빼앗겼죠. 나라도 다 뺏기고 머리털도 빡빡 밀어서 변발을 하고 다녀야 되고, 옷차림도 그 오랑캐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속국이네 어쩌네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참 그래요. 자, 이탈리아 피렌체인데요. 중세부터 이 근대 초기까지 이 피렌체를 지배했던 게 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메디치 가문. 예, 대대로 이제 피렌체 공작, 그리고 이제 공작보다 한 급 높았던 게 대공인데, 그래서 토스카나 대공의 지위를 세습했던
있었던 게 이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 피렌체를 지배를 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에서 이 프랑스로 시집을 가서 이 프랑스 왕 있죠. 앙리 2세의 왕비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네, 까트리느 드 메디치입니다. 앙리 2세의 왕비였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랑스와 2세,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후였던 거죠. 남편이 그 앙리 2세죠. 이 앙리 2세가 죽고 아들들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했던 게 30년인데 이 30년 세월 동안 프랑스에 섭정을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 수렴청정 하는 거죠. 대비가 수렴청정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유럽이 이 종교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전쟁에 피바람이 불고 있을 때 그 섭정으로서 그 30년간 프랑스를 지켜냈던 이 버팀목이다라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사실은요, 그, 카트리느가요, 그 유럽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유럽 있죠. 프랑스 쪽에 이 개인용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리느가 이 포크와 나이프를 그 전해주는데요. 물론 이제 유럽인들은 그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아, 그냥 이제 어떤 왕비, 그러니까 이탈리아 출신의 그 왕비의 그 개인적인 어떤 특이한 취향 정도 뭐 그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용 식사 도구가 대중화되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냥 그때 당시에 유럽인들은 그냥 음식을 계속 손으로 집어 먹었어요. 네, 이 피렌체에 있는 산 로렌초 성당이에요. 그 메디치 가문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참 멋있죠. 자, 그런데 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고 하면 좀 위생상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고, 씻은 손으로 이제 음식을 집어 먹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식사를 할 때는 이 하인들이 그 물이 든 이 조그만 대야를 그 들고서, 그러니까 그 동그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볼이라고 하나요? 그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씻고 나서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청나라 말기에요. 그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양무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 청나라의 실권을 장악했던 게 이 리홍장인데요. 그때 이 영국은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였어요. 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 1800년대, 이 1800년대는요, 세계 열강들이 그 식민지를 경영을 하면서 특히 중국을 노리고 있었던 때인데요. 네, 지금 보이는 게 그걸 풍자한 그림입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만세 부르는 것처럼 그 손을 위로 번쩍 치켜들고 있는 사람이 그 중국의 그러니까 청나라의 리홍장이고요. 아래에 이제 칼을 들고 쭉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 네, 그 옆에 뾰족한 창이 달려 있는 투구를 쓰고 있죠. 독일 제국의 비렐름 2세. 그 다음에 옆에는 이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그리고 러시아 뒤에 있는 그게 이 프랑스의 자유의 여신인데요. 마리안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그 보시면 옆에 그 긴 칼을 놓고 있잖아요. 1번이에요. 근데 재밌는 일화는 뭐냐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리옹장에게 개를 그 선물로 보내줬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리옹장이 그 영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여왕이 자기가 선물로 보낸 개는 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리옹장이 그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배를 툭툭 치더래요. 그러니까 잘 먹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진짜 배포가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국빈이 왔으니까 그 여왕이 주최하는 그 만찬이 열렸는데요. 뭐 버킹엄궁인가 거기서 뭐 만찬을 열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이제 식사 전에 조그만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서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내민 거죠. 그러니까 리용장이 딱 그걸 봤더니 그냥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냥 쭉 마셔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몰라서 그런 거지만 이제 난리가 난 거는 그 오히려 이 대영 제국의 대신들 뭐 귀족들이죠. 뭐 진짜 상황이 난처한 건 그 여왕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대영 제국에 좀 체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국빈으로 모셔왔는데 국빈이 마신 물을 자기들은 손을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여왕도 그냥 손 닦으려고 떠온 물을 그냥 그 쭉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왕이 마시니까 뭐 그 아래에 있는 뭐 공작이나 백작 뭐 그러니까 무슨 기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따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옹장이 그 영국 여왕하고 귀족들을 이렇게 물먹인 사건인데요. 네,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대로 보면 괜찮아 보이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겠죠. 또 어느 정도는 좀 사진빨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잘 보면 고기가 없네요. 네, 그 서양 사람들 하면 그 거의 고기를 먹었을 것 같은데 고기가 없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서민들은 이 평소에 고기 구경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고기를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겠죠. 네, 푸죽한 풍경입니다. 돼지를 잡고 있는데요. 이 서양인들이 뭐 돼지를 잡아 먹었다는 거 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돼지 머리에 그 엄니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멧돼지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돼지만 잡아먹었던 건 아니에요. 뭐 유럽 사람들은 그 우리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잡아먹는다고 아주 기겁을 하는데요. 네, 누군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네, 저 화천 사시는 분이에요. 요즘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분인데, 네, 뭐라고 말했냐면 서양인들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먹는다고 그 야만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야만인이라면 개를 못 먹는 그놈들은 미개인이다 라고 했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이 미개인 분들의 조상님들께서는 정말 아주 야만스럽게도 이 개든 아니면 쥐든 심지어 이 고양이까지 뭐 닥치는 대로 좀 잡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개를 잘 안 먹게 된 건 이 개가 귀여워서가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개를 키우게 돼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개를 안 먹게 된 거는 아니에요. 자,
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는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때요? 온돌에다가 솜니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하게 불을 떼서 온도를 지피고 그 솜니불을 덮고 그렇게 살았는데 서양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물론 이제 벽난로가 있긴 했지만 이게 그 직접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불을 쪼이는 그 앞쪽은 따뜻한데, 그죠? 근데 등 쪽은 시리죠. 그러니까 앞에 불 쪽은 뜨겁고, 그 반대쪽은 뭐 시리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은 그 계속 나무를 떼지 않으면 또 금방 꺼지고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의 경우에는 이 동물의 털 가죽으로 만든 이제 담요를 좀 덮고 잘 수가 있었는데, 뭐 가난한 서민들은 그럴 수가 없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되나요? 뭐 감이 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개를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살아있는 난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길들여진 가축 중에 이 난로처럼 그 끌어안고 잘 수 있는 건 개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 다른 이유는 좀 종교적인 의미인데요. 이 기독교에서는 그 개가 참 모욕적인 의미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뭐 서양이나 보면 다 욕할 때 개라고 하죠. 개를 욕할 때 쓰는데요. 이 더군다나 이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유럽 중세에는 이 사형수를 모욕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 교수형에 처해질 때 이 사형수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그 사형수를 뭐랄까 그 좀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을 매다는 게 아니라 발목을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이때 좀 더 이제 모욕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뭐 이렇게, 네, 개를 옆에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그 모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유태인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진짜 귀엽고 예뻐서 개를 안 먹게 된 게 아닌 거죠. 또,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와 이 양을 키우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값싼 이제 소고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된 거죠. 이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닭백숙보다는 그 치킨을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개고기는 차츰차츰,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주 이제 극소수로 남겠죠. 뭐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서양 진짜 잡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개고기를 먹네 어쩌네 참, 뭐랄까 참견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그 서양 사람들 앞잡이라고 되는 듯이 이 난리를 쳐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참 배알도 없는 짓입니다. 자, 리홍장은 그 당시에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면서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대영 제국의 군주, 그죠?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도 그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로 보내준, 예, 이건 말이 선물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사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냉큼 잡아먹고 빅토리아 여왕 앞에 가서 나 잘 먹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배포랄까? 뭐 또 이 정도의 주체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개를 꼭 잡아먹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요즘 그냥 두더라도 지금은 서서히 사라지는 풍습이에요. 아마 아주 극소수만 남을 거예요. 근데 그 극소수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법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뭐 개고기 반대 시위나 뭐 이런 걸 아주 요란스럽게 해대니까 이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잊혀지고 있는 걸 자꾸 이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자, 뭐 이제 중세 유럽인들이 예, 무슨 고기를 먹었든지 간에 예,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냥 방법은 불에 굽거나 또는 물에다가 삶거나 또는 찌는 건데요. 보통 이 상류층은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베큐를 먹는 거고 하류층은 보통 이제 삶거나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끓이거나 아니면 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수육 삶아 먹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거의 그 소금만 좀 뿌려서 뭐 구워 먹는 정도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맛이 날까요? 네, 이 생고기 좋아하는 분들 참 많아요. 예, 생삼겹이나 뭐 생갈비 뭐 이런 거 참 맛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소나 돼지를 막 잡아서 뭐 그대로 그 가져온 뭐 진짜 생고기라고 생각하시면 참 오산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생고기 있잖아요. 잡자마자 바로 거기서 토막 쳐가지고 갖고 온 그런 생고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닙니다. 그 웬만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웬만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거 잘 못 먹어요. 이게 맛도 맛이고요. 그 다음에 이 냄새도 참 이게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고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다 사람들이 참 먹기 좋게 예? 피 다 빼고 숙성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공까지 된 것들입니다. 혹시 그 맥적이라고 알아요? 맥적.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말할 때 뭐 된장 바른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옛날에 이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족속을 맥족이라고 했거든요. 예맥할 때 그 맥족이라고 했는데 이 고구려 사람들이 이 고기를 그 된장이나 뭐 간장 이런 데 버무려서 좀 숙성을 시켰다가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 방식을 맥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삼겹살 있죠. 이 삼겹살도 사실은 단지 돼지고기의 어떤 특정 부위, 돼지고기의 특정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에다가 간을 맞춰서 숙성을 하고 그걸 이제 불판에다가 적당하게 구워서 그렇죠? 이제 양념 쌈장이라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기름장에다가 뭐 상추쌈 같은 상추나 깻잎에 뭐 파절이 그다음에 부추 이런 채소에다가 그죠? 그리고 이제 밥이라든가 뭐 냉면이라든가 소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주도 한 잔, 그래서 이제 알코올까지 다 곁들여서, 네. 그래야지 지금의 어떤 맛있는 삼겹살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겹살이라고 하면 돼지의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위를 가공해서 숙성하고 가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곁들여서 먹는 그 전 과정을 다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서양인들이 이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의 부위를 몰라서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삼겹살을 먹는 어떤 문화적 방식 있죠.
그 삼겹살 맛을 제대로 나게 하는 그런 그 문화적 방법을 몰랐던 거죠. 중세 시대의 유럽인들, 중세 유럽인들은 더더군다나 몰랐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잖아요. 이 옛날 그 서양인들이 고기를 먹잖아요. 특히 이 돼지고기를 구워서 맨손으로 뜯어 먹으면 손에 이 기름 투성이가 되죠. 돼지 기름이 다 손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먹기 전에 손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먹고 나서 이 묻은 기름때는 이건 어떡하죠? 자, 이거 기름기는 이거 물로 닦는다고 해서 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서양 물이 또 뭐 그렇게 썩 좋은 물도 아닙니다. 그럼 예, 손에 묻은 이 기름기 이거는 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중세 시대에 입고 있는 옷들, 중세 시대의 그 옷들 보면은 이렇게 허리에다가 가죽 벨트를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가죽 부츠 같은 걸 신고 있어요. 그런데 뭐 허리띠도 그렇고 뭐 부츠도 그렇고 보면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전통 신발이나 뭐 허리띠나 뭐 가죽 제품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그 옛날 가죽 제품들 보면 뭐 지금처럼 그렇게 반들반들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굉장히 부드럽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가죽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스테무라고 많이 하는데, 예, 원어로는 샤무어라고 합니다. 샤무어인데,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가죽 제품들 보면 진짜 반질반질하지 않고 좀 보들보들했죠. 그런데 그 서양 것들을 보면 굉장히 반들반들하잖아요. 또 색깔도 아주 새카맣죠. 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바로 되지 않나요? 자, 아까 고기 먹고 손에 기름기 묻은 거 있잖아요. 기름기 묻은 거 어디다 닦는 거겠습니까? 이거 그냥 옷이나 이 허리띠 같은 데다 그냥 쓱 문질러 닦는 거죠. 그냥 쓱 문질러 닦으니까 그게 이제 그 기름기가 그러니까 계속 배어가지고 아주 반들반들해지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좀 되나요? 이게 참 얼마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는지 참 이게 왕이고 귀족이고 뭐 밑으로 백성의 뭐 천민까지 참 어떻게 보면 다 구질구질하게 살았던 거예요. 뭐 위든 아래든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천국의 맛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네,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 동방원정을 합니다. 이 동방원정을 그 8번을 하는데 이때 있었던 이 동방원정 전쟁을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십자군 전쟁은 대부분 이제 실패로 끝났죠. 뭐 거의 다 실패로 끝났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특히 이 종교적 명분하고 다르게 굉장히 속물스러운 이 탐욕이 빚어낸 전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가했던 이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요. 이 동방에 와서, 그러니까 동쪽에 와서 이 동방 문명이죠. 동방의 문명. 그러니까 뭐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던 비잔틴 제국, 예,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이나 또는 뭐 이제 이 이슬람 세계의 어떤 정말 화려한 문명을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진짜 개, 돼지처럼 살았구나.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들이 살던 거에 비하면 진짜 이 동방의 문화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냥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야 라고 느낀 겁니다. 그냥 고기를 구워 먹을 줄만 알았는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동방에 와서 이 향신료의 맛을 본 거예요. 이게 천국의 맛인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돌아가서도 이 향신료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신료의 값이 만만치 않은 거죠. 향신료의 원산지가 주로 인도인데요. 이 인도에서 인도양 바닷길을 거쳐서 이 아랍과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값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 육두구 한 줌이, 육두구라는 게 있는데 이 육두구 한 줌이 소 7마리 값이랑 맞먹고요. 그 다음에 후추, 이 후추 한 줌은 노예 2명의 값어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이 향신료의 값이 동일한 무게의 금과 같았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비쌌던 거죠. 네, 당시에 무역로인데요. 중국에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 중동에 이르는 이 비단길, 이 비단길하고요. 이 남중국해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하고 인도를 돌아서 이 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이르는 요 바닷길이 있었는데요. 이 바닷길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좀 멈춰 있지만 이 무역로가 번창을 했을 때는 이게 통일신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까지 있었는데 이게 동쪽으로 사실 더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와 고려 그 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이 고려 시대까지는 좀 활발하게 이 세계와 좀 교역을 했는데 이 조선 시대에 와서는 좀 소극적이었죠. 그래서 해외 무역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뭐 사실은 우리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이 명나라 당시 이제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가 명나라인데 이 명나라가 왜구 때문에 그러니까 왜구를 막기 위해서 해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바닷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바닷길이 딱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길이 끊어지면서 우리도 이 해외 무역이 그냥 끊긴 거죠. 이제 남중국해에서 딱 멎으면서 이제 이 상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오지를 못하는 게 된 거죠. 뭐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바닷길이 끊어진 게 조선시대의 해외 무역이 좀 후퇴하는 하나의 원인, 그러니까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향신료는요, 이 주된 산지가 인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서유럽까지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바닷길을 거쳐서 이 아라비아해로 해서 이 지중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전 유럽으로 운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계인 이 중동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의 손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구조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탈리아도 꽤 이제 큰 몫을 했는데요. 뭐 주로 제네바라든가 뭐 베네치아 같은 도시들이었죠. 당시만 해도 이 이슬람 세력이 이 지중해 전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동의 뭐 이슬람이라고 하면, 그죠? 이슬람 세계라고 하면 주로 이 아랍 민족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랍 민족만 있는 건 아니죠. 아랍과 뭐 다른 또 이란,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이란, 그 다음에 또 투르크가 있습니다. 투르크족, 그러니까 터키죠. 이 터키족이 있는데 아랍이 이 중동,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랍에 이어서 이 이슬람 세계를 또 다시 장악을 하게 된 게 이 투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르크 제국이 그 중동의 이슬람 세력을 이제 그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방에 있는 그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그 지금 터키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그 비잔틴 제국, 그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이 동로마 제국을 이 터키가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탄불인데요. 그때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을 시키면서 동로마 제국이 보통 15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1500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터키 제국이, 그러니까 투르크 제국이 지중해의 해상권까지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향신료 무역의 독점권을 이 베네치아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가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되는 길목에서 그 독점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럼 독점이 생기면 당연히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신료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뭐 인도에서 그죠? 후추라든가 뭐 육두구라든가 하는 거 이거 한 박스만 들고 유럽 대륙으로 오면 그러니까 대박이 나는 거죠. 유럽 사람들한테 이제 인도가 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 말이라든가 뭐 근대 초라든가 이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시죠? 뭐 예나 뭐 지금이나 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게 마련입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좋게 불러서 우리가 모험가다, 뭐 아니면 탐험가다 이렇게 불러주는데 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횡재를 바라는 진짜 탐욕스런 뭐 사기꾼 정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쨌든 예, 그렇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 터키가 맡고 있는 이 그 중동을 거치지 않고 예, 직접 그 인도로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서 바다로 나선 겁니다.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를 잡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뭐 처음에 유럽 사람들은 거기가 그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미국 인디언들을 우리가 미국 인디언들이 인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닌데도 우리가 인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던 거죠. 자, 어쨌든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이란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참 발빠르게 진출한 게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토착 문명, 뭐 잉카 제국이니 뭐 이런 데 있죠. 이걸 완전히 그 멸망시키면서 이제 약탈을 하죠. 그래서 이 약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걸 약탈을 해서 생긴 그 어떤 그 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은 재화 있죠. 이것들이 고스란히 또 인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게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은을 통화로 썼어요. 그러니까 은이 돈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은이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중국에 들어가면 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참 이게 난감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스페인의 그 무적함대였는데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진짜 무찌르고 그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 게 영국인데 이 영국 놈들이 앞에서는 신사의 나라라고 떠들면서 뒤로는 아주 치사한 짓을 많이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다가
아편을 몰래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은을 다시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에 찌들면서 이제 그 중국 전역이 그냥 아편에 찌들면서 그 강대했던 청나라가 그냥 밑에서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그냥 속에서부터 곪고 썩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편 전쟁 직접 이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근데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인도와의 무역을 위해서 그 회사를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게 1600년에 그 영국에서 그 동인도 회사가 세워졌고요. 이게 영국의 동인도 회사랍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데요. 1602년에 다국적 기업 형태로 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었던 이 동인도 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 조선소인데요. 그 일본 막부 시대에 일본이 좀 유일하게 교역했던 이 서양의 나라가 이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의 이 동인도 회사와 교역을 했던 거죠. 조선시대에 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 하멜이라는 사람, 하멜 피루기를 썼다는 이 하멜이라는 사람도 사실 이 동인도 회사 사람입니다. 네,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가 생겼으니까요. 뭐 이제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한 거겠죠. 자본가 또는 자본가 계급을 보통 부르주아지라고 하는데요. 혹시 부르주아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이미지 아닐까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부르주아 혁명을 말합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그 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부르주아가 그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중세 도시를 그린 그림인데요. 부르주아지의 기원을 이 중세 도시에서 찾는 견해가 참 우세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막스 베버가 특히 그런데요. 이 막스 베버는 중세 도시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이 도시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시장이고요. 세 번째는 그 왕이나 영주로부터 벗어난 이 도시만의 어떤 자치법, 그러니까 법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그 법원, 그러니까 도시 법원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치 행정 조직이고요. 마지막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도시 대표를 선출한다는 점, 뭐 이런 것을 들고 있어요. 막스 베버의 경우에 이런 특징의 근간에는 이 5가지 특징의 근간에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업적인 성격, 그 다음에 뭐 자율성 뭐 이런 것들을 꼽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시대에 있었던 어떤 동양의 도시들은 진정한 도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막스 베버의 견해가 서양의 어떤 주류적인 견해가 되었는데요. 베버가 뭐 비록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우파였지만요. 어떻게 보면 베버의 이런 견해는 뭐 자본주의에 반대했던 뭐 사회주의자나 아니면 공산주의자 있죠. 이 좌파들 역시 아무 비판 없이 따랐습니다. 물론 이 동양인인 그 우리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이 견해가 전해졌고 그리고 이 견해가 정말 비판 없이 그 주류적인 견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베버가 지적했던 이런 도시의 특징들은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초에 이 서구인들이
어떤 동양에 대한 환상, 그 서구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환상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어떤 열등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열등감에 의해서 조작된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뭐 중세라든가 근대 초기만 해도 그 유럽 도시는 뭐 동양 있죠. 이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이 아프리카보다 못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14세기 초요. 14세기 초에 영국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4만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이제 조선 왕국이 막 건국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이 서울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이슬람 국가의 도시들은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베버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5가지의 특징을 대고 그 다음에 뭐 상업성이니 무슨 자율성이니 이런 것들을 조작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고 또 제국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서구 유럽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를 하게 되니까 마치 이 막스 베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 뿐이죠. 중세부터 내려오는 도시라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성곽이 둘러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건 그 유럽 중세 도시만의 그 특징은 아닙니다. 근대 이전의 도시들은 대부분 다 이랬어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이렇게 그 외적이라든가 어떤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요. 그 마을이나 도시에 이렇게 성곽이라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치고 살았죠.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럽의 어느 도시인데요. 그 외곽으로 이렇게 성을 쌓은 게 보이죠. 네, 이게 실제 모습입니다. 성곽이 좀 잘 안 보이나요? 오른쪽으로 보면, 네, 오른쪽으로 보면 성곽이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간중간에 이 탑처럼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뭐 이건 망루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성곽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곽의 가을 풍경이죠. 네, 눈은 안 내렸는데 어쨌든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 좀 을씨년스러운 겨울 풍경입니다. 이거는 성곽의 그 안쪽에 그 설치된 있는 이 방어 시설, 그러니까 전투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곽이란 게 그 외부 침략으로부터 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를 위한 시설들이 만들어졌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유럽의 중세 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성곽들은 대부분 이 중세가 아니라 근대에 와서 쌓은 겁니다. 앞에서 이 서양식 만찬 테이블을 봤을 때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해야 뭐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게 몇백 년 또는 뭐 몇천 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장김치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온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김장김치는 아무리 올라가도
193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편화된 것도 사실은 그 1960년대 아니면 70년대에 와서예요. 그러니까 그 김장김치라는 게 중국에서 지금 있는 그 배추 있죠. 그 호배추라는 게 들어와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김장이라는 그 배추를 그 절여서 김장을 담그는 것도 이제 김장 보너스가 지급되기 시작한, 그러니까 직장에서 김장 보너스가 지급되기 시작한 60년대, 70년대의 문화였던 거죠. 이게 좀 그전에도 물론 그 원형은 있었겠지만 그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 이게 그런 건데 우리는 이 김장김치라는 거 이거를 아주 오래된 우리 전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이 전통이란 게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들 보면 그 오래된 어떤 게 아니라 최근에 새롭게 창조가 된 것들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그 원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원형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들이라는 거죠. 유럽의 중세 도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중세 도시는 그죠? 근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곽이 중세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거는 거의 중세의 성곽이 아니라 대부분 근대에 쌓은 것들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21세기, 그러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다시 복원해서 쌓은 것들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성곽을 두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곽을 독일어로는 부르크, 프랑스어로는 부르, 그 다음에 영어로는 버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성을 뜻하는 프랑스 부르하고 사람을 뜻하는 이 어미가 붙어서 이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부르주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을 뜻할 때, 그 여성을 뜻할 때는 뒤에 이가 하나 더 붙어서 부르주아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급을 뜻할 때는 i를 또 더 붙여서요. 부르주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의 뜻은 이 성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인 거죠. 당연히 그 성은 도시를 말하는 거니까 도시 사람들, 그렇죠. 도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보면 도시는 또 무슨 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는 시민, 뭐 시민 계급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시는 이 왕이나 봉건 영주와의 투쟁을 통해서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을 쟁취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왕이나 이 봉건 영주와 갈등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왕으로부터 뭐 자치 입법, 그 다음에 자치 사법, 그리고 자치 행정권까지 뭐 취득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 유럽에서 이 정치적 자유 있죠. 이 정치적 자유라는 건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일이죠. 그리고 도시가 이 자치권이 생기는 거 있죠. 도시의 자치권은 19세기에 와서 19세기가 돼서야 인정되기 시작합니다. 네, 스타트 루프트 마우트 프라이, 뭐 이제 도시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 뭐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뭐 이런 뜻의 독일 속담인데요. 그래서 농노나 또 노예라도 이 도시에서 1년하고 하루가 지나면 자유민이 된다. 왕이나 봉건 영주도 이 도망친 농노나 노예를 잡아갈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뻥이죠. 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농노나 노예가 도시로 도망쳐 와가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유민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중세 도시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이 있죠. 이 시민권이 있는 자유민은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는 자유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당연히 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귀족들이, 소수의 귀족 그 지배층이 다스리던 그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농노가 도시로 도망쳐 와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멋대로 도시에 들어왔다가는 처벌을 받고 또 추방돼요. 그리고 도시민들 역시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구별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는 구역이라든가 뭐 입는 옷, 뭐 먹는 음식, 뭐 심지어 장신구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한 규정에 따라 따라야 되고요. 물론 그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죠. 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차별이 심한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봉건 영주가 있는 데나 도시나 다 신분제 사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영주와 싸워서 자유를 쟁취했다라든가 뭐 도시에 가면 자유로운 신분이 된다. 이건 그냥 중세 시대에 유행을 했던 그 무용담들 있잖아요. 그런 무용담들만큼이나 그러니까 진짜 허황된 이 환타지들이죠. 그게 일종의 그냥 뭐 소설이랄까? 뭐 환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보면은 당시에 이 도시들은 자치권을 갖기에는 대단히 작았어요. 굉장히 작은 규모였거든요. 뭐 지금도 이제 뭐 큰 도시인데 중세 시대의 경우에 이 저 북부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빼고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가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인데 이 14세기에 인구가 10만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그 좀 규모가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파리는 프랑스의 왕궁이 있는, 그러니까 수도잖아요. 프랑스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데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왕의 도시인데, 그죠? 왕이나 봉건 영주와 전쟁을 벌여서 자치권을 획득한다? 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뭐 다른 도시들은 또 어떨까요? 뭐 북부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 지역의 도시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발전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피렌체, 그죠? 아까 메디치 가문이 있던 피렌체라든가 베네치아, 그다음 밀라노, 뭐 제노바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이런 도시들은 아주 일찍부터 발달을 했어요. 일찍부터 발달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그 국가 체계, 그러니까 도시국가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독립된 나라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죠. 이 여기 빼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빼고 이 서유럽의 도시들은 아무리 큰 도시라도 이 인구가 4만을 넘지를 못해요. 많아야 몇천 명 수준이고요. 대부분 보면 1,500명 있죠. 1,500명 이하의,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열리는 시골 읍내, 우리 이제 그 보면 5일장 열리는, 아니면 조그만 시장이 있는 그 읍내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인구수로 자치권을 얻는다라는 게 좀 우스운 거죠. 그죠? 봉건 영주가 군대를 이끌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번 그냥 휩쓸고 가면 싹 사라져 버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권이라는 게 참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치권이라는 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자치권이라는 게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이 자치권이라는 게 사실 뭘 말하냐면, 이게 그 봉건 영주가 주는 특허장을 말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봉건 영주가
그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허장이라는 게, 영주가 주는 특허장이라는 게 영주의 어떤 이해관계랑 그 충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는 이렇게 시장을 열어주고 또 이 시장에 약간의 자율성을 주면서 그냥 세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는 자 너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뭘 하든 말든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그죠? 나한테는 세금이나 꼬박꼬박 잘 바쳐.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너네가 알아서 장사해. 너네 장사권은 대신 보호해 줄게. 뭐 이런 의미로 주는 게 특허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시장에서 그 장사하는 걸 독점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일은 어느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 라고 한 거죠. 사실 이게 자치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뭐 왕이나 어떤 봉건 영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이 시장에 그 상인들이 결성한 동업조합이 있는데요. 이게 길드예요. 뭐 지금식으로 하자면 무슨 상인회? 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길드의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길드는 또 이 상인들만의 길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시 수공업자 길드도 있었는데요. 이 상인과 수공업자의 길드가 사실상 이 중세 유럽의 도시들을 장악하고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과장되게 알려진 것처럼 뭐 봉건 귀족들하고 대립하고 뭐 투쟁하면서 자치권을 획득하고 자유를 얻었다, 뭐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 있죠. 그 시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세력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차단합니다. 막아요. 그 다음에 독점적 권한을 갖고서 이 독점적 권한으로 시장 가격이나 이런 걸 자기네들 그 의지대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맘대로 이제 값을 매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은 자유로웠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자유롭지가 못했던 거죠. 네, 이 길드를 표시하는 문장들인데요. 지금으로 하면 일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길드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또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죠.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하게 된 이 상인과 수공업자들, 뭐 이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죠. 시장 사람들이죠. 그거를 한자로 하면 시장의 시자를 써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시민. 네. 네,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장 사람들이 시민, 그러니까 부르주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출현한 부르주아지가 이 자본가 계급의 원조인 셈입니다. 그러면 부르주아지와 대립을 하는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떨까요? 자,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면 보통 이런 장면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뭐 러시아의 위대한 혁명가 레닌입니다. 왜 위대한 혁명가냐? 왜 위대한 혁명가라고 했냐면 이 레닌이 1870년생인데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1905년 1차 혁명이 일어나고요. 1917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17년이면 레닌이 아직 40대예요. 물론 레닌은 그 50대 초반인 1924년에 죽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봤을 때요. 이 세계 역사에서 40대에 혁명을 성공시킨 혁명 지도자는 아마 이 레닌하고 중국의 그 신해혁명이죠. 신해혁명을 그 성공시킨 손문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는 이 프롤레타리아트 보통 이제 프랑스어처럼 발음을 해서요. 프랑스어처럼 발음을 해가지고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니까 맨 끝에 T는 발음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가 뭐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 뭐 이걸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제는 임금 노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